이명숙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외아들 준혁과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의 일상은 고요하지만 쓸쓸함이 가득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명숙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빨래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쉬세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명숙은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차렸습니다. 수진이 말끝을 흐리며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나갔구나. 명숙은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쇼핑백을 든 수진의 뒷모습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수진이 말했던 빨래는 여전히 세탁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명숙은 묵묵히 세탁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전업주부라고는 하지만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쇼핑을 핑계로 집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자연스레 명숙의 몫이 되었죠.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명숙은 거실 소파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어린 준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명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이 되어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명숙은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어요. 곧이어 수진도 쇼핑백을 한아름 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저녁 준비하셨네요? 제가 할 건데. 수진의 말에 명숙은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이었어요. 수진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식탁에 앉은 세 사람, 명숙은 아들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아들이지만 가정에서는 다소 무심한 면이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그런 아들을 탓하지는 않았어요. 회사 일로 바쁜 아들이 가정에서 편안함을 찾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내일 집에 계실 거예요? 제가 오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택배가 올 것 같아서요. 수진이 물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어디 갈 데도 없으니 기다릴게.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준혁은 서둘러 출근했어요. 수지는 늦잠을 자고 있었죠. 명숙은 욕실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닥과 세면대를 깨끗이 닦고 샤워 부스의 물때까지 제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청소를 마치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처 말리지 못한 욕실 바닥에서 명숙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명숙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고 오른쪽 손목에도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명숙은 신음을 내뱉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머리 뒤쪽을 만져보니 작은 혹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지러움을 느끼며 겨우 화장실에서 나온 명숙은 화장실 문 앞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좀 도와줄래? 내가 욕실에서 넘어졌어.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수진이 인상을 쓰며 나왔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명숙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프고 머리도 좀 부딪혔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런데 저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모임에 늦으면 안 되는데. 명숙은 며느리의 반응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진의 첫 반응은 자신의 약속에 관한 걱정이었어요. 명숙의 눈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혼자 병원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 명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습관처럼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수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명숙에게 건넸어요. 이거 택시비로 쓰세요. 저 먼저 나갈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고 명숙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껏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명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은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인함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명숙은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집에 들어섰습니다. 진단 결과 손목에 금이 가고 뇌진탕 증상이 있어 일주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약속을 핑계로 나가 있었고 준혁은 퇴근 시간이 아직 멀었죠. 명숙은 침실에 들어가 가만히 누웠어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해요. 하지만 모든 재산은 당신 이름으로 해놨으니 필요할 때 쓰세요. 절대 누구한테도 함부로 알리지 말고. 명숙은 남편의 말을 지켜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도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살며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네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명숙은 남편이 남긴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명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모셔드렸을 텐데. 명숙은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아. 크게 다친 건 아니야. 너 바쁜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다녀왔어. 명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수진이 쇼핑백을 든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약국에서 파스 사왔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며느리의 가식적인 친절에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명숙이 낮잠을 자는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지는 명숙의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들어와 옷장을 정리하던 중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가득 찬 수지는 금고를 열어볼 방법을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갔지만 그 사실을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방에 금고가 있던데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명숙은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이야. 특별한 건 없어. 하지만 준혁의 질문이 끝난 후 명숙은 불안한 마음에 금고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내용물은 그대로였지만
누군가가 금고를 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명숙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가방을 챙겨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어. 명숙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호기심이 번쩍였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평소 같았으면 무심하게 거절했을 수진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명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갔다 올게. 명숙이 나간 후 수진은 몰래 명숙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금고를 다시 살펴보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준혁이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까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명숙은 은행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 상태를 점검했어요. 예금, 주식, 부동산. 생각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은행을 나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명숙은 김상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상호 변호사는 명숙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수진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습니다. 수진은 갑자기 극진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직접 요리를 했다며 상을 차렸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혁도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좀 도와드려야죠.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명숙에게 다가와 살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때문에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병원비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명숙은 수진의 속내를 간파했어요. 분명 금고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걱정할 거 없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명숙이 낮잠을 자는 사이 수진은 다시 금고를 확인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몇 가지 비밀번호를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좌절한 수진은 방을 뒤지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통장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본 통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다시 보았어요. 명숙이 그토록 검소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 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준혁에게 발견한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돈이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 준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수진의 설명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통장을 발견한 후 수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도 자진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명숙의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는 등 갑작스러운 변화가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 보러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수진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별로 필요한 건 없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명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관심이라니.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게. 수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준혁에게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은 명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수진이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명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 아내가 내 통장을 봤나 보구나. 준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괜찮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남겼단다. 내가 굳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내 아내가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 이제 알겠지? 명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수진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셔. 내가 통장을 본 것도.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집안일도 다 하시고 내가 쇼핑하고 친구 만나러 다닐 동안 집을 지키시잖아.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속내가 들통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이 외출한 사이 수지는 또다시 명숙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옷장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한 수지는 흥분된 마음으로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은 유언장의 내용을 빠르게 훑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명숙의 모든 재산이 준혁에게 상속된다는 내용과 함께 며느리 강수진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분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수지는 충격에 빠져 유언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근한 준혁이 방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뭐 하고 있어? 준혁의 시선이 수진의 손에 들린 유언장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방을 또 뒤진 거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손에서 유언장을 빼앗아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이용하려 하지 마.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준혁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명숙은 돌아와 모든 상황을 파악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각각 달랐어요. 명숙은 평온했고 준혁은 침울했으며 수지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서 얘기 좀 해야겠구나. 명숙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준혁과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많았어. 특히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수진이는 쇼핑하고 친구 만나러 다녔지.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도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대신 돈만 던져주고 약속 핑계로 나가더구나.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변명하려 했으나 명숙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준혁은 어머니의 말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명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수진아, 내가 내 통장을 발견하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이유도 알아. 그리고 어제는 내 유언장까지 몰래 보았다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기려 해도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명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간 너한테 당한 서름 다 참아왔지만 이제 끝이다.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넌 한 푼도 가져갈 자격이 없어. 수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 진심이 어떤 것인지 난 잘 알고 있어. 수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명숙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명숙은 냉정하게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의 연기는 필요 없어. 난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야.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애원하던 빛이 사라지고 대신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냥 쫓아내시겠다고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난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 그리고 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녀는 돌연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수지는 분노에 차 명숙과 준혁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살림하고 고생한 게 얼마인데 내 몫은 분명히 챙겨갈 거예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명숙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한다면 소송해. 나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 보석들을 서둘러 가방에 넣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혁은 아내의 짐을 싸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수진이 마지막으로 준혁에게 물었어요.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수진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 몫을 찾아올 테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어요. 명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명숙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예상대로 일주일 후 수지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녀의 주장은 자신이 명숙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제공했으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김상호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김 변호사님,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김상호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진 씨가 실제로 가사노동을 얼마나 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우리에게는 유리한 증거들이 많아요. 법정 날짜가 정해졌고 양측은 법정에서 만났어요. 수진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명숙은 김상호 변호사와 함께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수진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고인 이명숙 씨의 가정에서 수년간 가사노동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상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 이웃들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 자주 드나들던 쇼핑몰과 카페의 CCTV 영상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수진이 실제로 가정에서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명숙이 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명숙이 다쳤을 때 수진이 보인 냉정한 태도와 관련된 병원 기록과 택시 영수증도 제출되었어요. 법정은 이 증거들을 검토하며 점점 수진에게 불리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진은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원고 강수진 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인의 가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가사노동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담당했음이 인정됩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반면 명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숙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준혁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과 준혁은 서울 교외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조용한 집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평화로운 아침, 명숙은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준혁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아.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 준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괜찮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 명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출근하기 전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에 같이 영화 볼까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기다릴게. 준혁이 나간 후 명숙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들이 푸릇푸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흙을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의 삶은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재판에서 패소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을 빌려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쇼핑과 모임은 더 이상 불가능했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어느 날 수지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카페에 앉아 있는 명숙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숙은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수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카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의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몇 주 후 명숙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수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본 명숙은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들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숙은 편지를 다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명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지. 수진이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미움과 원망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니까.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따스한 오후, 명숙은 정원에 꽃을 심으며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명숙은 꽃밭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법이지. 그녀의 얼굴에는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명숙의 삶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